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자,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러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내용을 이제 TV 방송 중에는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추가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V 방송에서는 제가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오늘 방송만 보면 주식 투자의 절반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절반. 이 절반이 뭐냐면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잖아요. 이거 알면 거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주식 투자에서 요거에 안 거쳐가는 게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부분 거쳐가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면 뭐 나머지 뭐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엔터 컨텐츠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소비주들 뭐 이런 거 정도만 빼고 대부분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뭐 금융, 화학은 2차전지에 많이 엮여 있으니까 화학 볼 때 2차전지 같이 보실 수 있고 충분히.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G 투자의 절반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를 좀 자세히 좀 해보려고 해요. 업종을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에서 업종을 좀 파악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 어떤 업종이 되는지 이제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업종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업종 공부하자면 맨 먼저 이제 반도체를 보는 게 사실 제일 맞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해가지고 2위 그리고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다 큽니다.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쪽 종목들을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뭐 기초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반도체 뭐 오늘 TV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공략이 가능하다. 충분히 충분히 공략 잘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반도체 최근에 제가 원래 기존에 있던 방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6만 원에 매수한 상태고 그 다음 레벨이 한 47만 원대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새롭게 방 진행하면서 53만 4천 원에 또 추가로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현재 58만 8천 원까지 갔네요. 근데 이제 훨씬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제가 얘기하는 말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하는 거고요. 한 이유는 딱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저기 이제 방에 뭐 글이나 뭐 이런 거 올려드릴 때 최소한 시청자분들이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자세히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고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무엇인지 좀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이에 그러면 다른 반도체도 있느냐? 그러면 다른 반도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반도체는 또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반도체하고 관련돼 있는 업종이나 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주변 부대상을 좀 잘 알아야지. 그래야지 좀 여러분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전 이제 요걸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거 말고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구리와 같은 도체가 있고 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애자, 유리 같은 부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전도율이 좋은 걸 도체라고 하죠. 구리가 도체 전도율이 좋다 보니까 구리 가지고 전선을 쓰잖아요.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로 만들잖아요. 예, 전기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신호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애자나 유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도체라서 아예 전기 전도가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그게 중간적인 물질이다. 예, 대표적으로는 탄소, 규소, 저마늄 등이 있고요. 그리고 화합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합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를 보려면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자, 컴퓨터가 연산, 기억, 저장을 할 때 이제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이제 연산, 기억, 저장을 하려고 컴퓨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 때 진공관을 만들어요. 진공관이라는 걸 해서 만드는데, 진공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공관이. 근데 이런 진공관, 이건 이제 작게 나온 진공관이긴 한데, 이게 진공관에서 이제 불이 깜빡 켜지면 뭐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산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리까지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연산할 때 컴퓨터 연산과 기억, 이제 저장,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주로 이제 컴퓨터가 이진법을 씁니다. 예, 이진법. 예. 이진법을 쓰는데, 이 이진법이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예. 요걸로 연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yes or no죠. 그러니까 yes or no를 여러 번 해서 연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질문, 어떤 문제가 풀려고 해요. 그럼 1단계로 어떤 질문을 해요. yes or no.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거쳐가요. 그 다음 2단계로 yes or no, 3단계 yes or no, 4단계 yes or no 해가지고 그게 쭉 가서 한 번에 딱 연산돼서 나오면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예전에는 이제 진공관으로 한 거예요. 불 딱 켜지면 뭐 0, 불 꺼지면 0, 불 켜지면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진법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뭐 컴퓨터 괜찮은 컴퓨터 하나 만드는데 축구장 넓이가 필요가 되는 거예요. 진공관이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야,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줄이다 보니까 트랜지스터가 나오는 거고, 그 트랜지스터에서 넘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전기 전도가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전도체라고 하죠. 초전도체는 저항 없이 그냥 쭉 전기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초전도체. 예. 이거는 저항 없이 전기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자기부상 열차나 뭐 초전도체가 뭐 그런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소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유지도 가능하고. 근데 상용화 시켜갖고 대량으로 하려면 이제 뭐 그 물질 자체가 만들기가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과연 이게 초전도체가 맞느냐도 논란이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게 초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신호를 그러니까 이어주면은 그게 0, 1, 뭐 신호가 끊기면 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요건 추가로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이 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양자 컴퓨팅은요, 사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진법이 아니라 얽힘과 중첩으로, 이게 이진법이 뭐 8진법, 뭐 16진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겁니다. 양자 컴퓨팅 원리까지 이제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진법이 아니라 이 얽힘과 중첩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또 양자 컴퓨팅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8진법하고 16진법 막 32진법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전기전도기 때문에 빛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이진법이라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막 하면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과학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했고, 트랜지스터가 나중에 이렇게 이게 웨이퍼로 나중에 발전하죠. 이게 웨이퍼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 보시면 돼요. 태양광 패널을 순도를 더 딥하게 가면 그게 반도체예요. 예, 그게 반도체 웨이퍼가 됩니다. 태양광 패널 있죠. 태양광 지별판 있잖아요. 지별판. 태양광 지별판을 순도를 더 딥하게 가버리면 그게 이제 웨이퍼가 돼요. 반도체 웨이퍼가. 이 웨이퍼, 요 네모난 웨이퍼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이걸 만드는 거죠. 만들다가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이제 나중에 최종 나오면 이 중에 분량이 나옵니다. 그럼 분량을 빼고 잘 되는 것만 또 이제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가 생성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웨이퍼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렇게 검은색 있잖아요. 요게 이제 테두리가 기판이고, 이건 기판인 거고요. 이게 웨이퍼 반도체입니다. 이게 디램이고요. 여기 디램이고, 어딨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가 어딨지? 비메모리 좀 찾으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여튼 그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연산과 기억 저장 처리를 할 때 그때 쓰인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도체를 이제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사실 뭐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요.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비메모리라고 하니까 비메모리라고 해서 얘기는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데이터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로 연산과 논리를 처리합니다.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약 65%를 차지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는 품종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걸 다품종으로 하고요. 다품종으로 생산을 하고, 품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설계가 중요해요. 예,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걸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라고 하고, 이거를 설계해 놓은 거를 그냥 만들어만 주는 데를 뭐라 그러냐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는요,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옆에 디자인 하우스는 뭔가요? 이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꼭 이어줘야 됩니까? 당연하죠. 언어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과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예, 그 통역자라고 보시면 돼요. 통역을 디자인 하우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만든다. 그 물건의 기본 설계가 있을 거고, 그 기본 설계를 이제 뼈대와 살을 붙여가지고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 물품으로 나올 수 있게끔 중간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걸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생산은 또 다르거든요. 생산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생산은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주로 하는 역할이 정보의 저장 역할을 합니다. 램과 롬이 있는데, 램은 정보의 기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전체 반도체의 35%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누가 더 커요? 시스템 반도체가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35%로 적고,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이에요. 소품종인데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다품종인 시스템 반도체에 소품종인 메모리 반도체를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1대1이든 뭐 요즘은 다 되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하나의 PC가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서버가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무조건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공장 문 닫잖아요. 전 세계는 최하 2년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그냥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공급망, 밸류체인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품종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규모 경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짓고 크게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생산을 진행해야 원가가 낮아집니다. 규모 경제는 대규모로 할수록 원가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죠. 그걸 규모 경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용어긴 한데, 대량으로 투입해서 생산하면 원가가 낮아지는 산업을 규모 경제 산업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범용화학 같은 경우도요, 엄청나게 큰 대단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쪽 화학에서 이쪽 화학으로 넘어가고 또 이쪽 화학에서 다른 단지에 있는 단지가 멀면 안 되죠. 근처에서 이쪽으로 넘기고 하면 생산이 빠르고 효율이 더 좋거든요. 그럼 원가가 팍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경제 산업들이 있고, 이런 규모 경제 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잘하는 게 바로 규모 경제 산업입니다. 그냥 돈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원가를 처절하게 낮춘 다음에 그걸로 경쟁해서 상대방 쓰러뜨려가지고 승리하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는 그냥 손에 꼽습니다. 삼성전자 원탑이에요.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여튼 자, 반도체 이렇게 메모리, 비메모리 있고, 메모리에서는 D램과 낸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쪽을 좀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다. 자, 롬은 저장 장치인데 흔히 이제 플래시 메모리, USB 같은 게 USB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외장하드 생각하시면 돼요. 외장하드. 아, 외장하드구나. 네, 아니면 뭐 SSD, 컴퓨터에 들어가는 SSD, 그게 이제 뭐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메모리에는 CPU, APC,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인데 이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서입니까? 프로세서 유닛인데 어떤 게 뭐야? 센트럴, 중앙 처리 장치, CPU. 그건 컴퓨터에 들어가는 걸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연산과 논리 처리를 하는 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CPU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인 이 GPU가 있죠. 또 비메모리에는 GPU. 그 다음 AP 칩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산 논리 처리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AP 칩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걸 뭐 TPU라고도 부르고, 각자 이제 역할과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이 나와요. 같은 뭐 예를 들면 같은 GPU 같은 경우도 다양한 품종이 나올 수 있고요. CPU도 정말 다양한 품종이 나옵니다. 뭐 인텔에서 만든 인텔에서 만든 프로세서, 뭐 AMD에서 만든 프로세서, 다 이런 게 다 다르죠. 뭐 AMD 대표적으로 뭐 라이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프로세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비메모리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설계가.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이 다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는요. 전부 다 뭐예요? 설계예요. 설계하는 회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 설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이거 뭐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설계가 중요한데, 이 설계를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설계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브로드컴, 뭐 아마존, 메타, 다 이런 거 해요. 다 설계 기본적으로 합니다. 물론 메타가 브로드컴 같이 하고 구글이 브로드컴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협업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 설계하는 회사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GPU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야 우리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거는 삼성전자 아니 우리 SK 야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만 써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니 인텔 CPU에 SK하이닉스 D램을 갖다 놓든 삼성전자 D램을 갖다 놓든 뭔 상관이야. 잘만 돌아가면 됐지. 예전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 설계 주도권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딱 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우리 거에 딱 우리 거 최적의 성능에 맞출, 우리 GPU의 최적의 성능에 맞출 수 있는 건 뭔 줄 알아? SK하이닉스 HBM 반도체야. 다른 거 쓰지 마. 다른 거 쓴다고? 그러면 우리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줄 테니까 뭐 알아서 하든가.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다 마찬가지인데 뭐 네오클라우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로 AI 인프라를 하잖아요. 인프라라고 해봐야 뭐 그냥 서버실 만드는 거야. 서버실 만드는 건데, 이거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사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뭐 AMD에서 만든 GPU야. 그러면 AMD GPU 쓰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거 써. 그리고 우리 거 쓰잖아. 우리 거 쓰면은 SK하이닉스 HBM 반도체 써. 그리고 딱 우리 거 쓰잖아. 그러면 서버나 클라우드 하는 소프트웨어 우리 거 써. 그리고 이것도 관리도 그냥 우리가 할게. 이렇게 돼요. 엔비디아가 요즘 이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도권이 엄청나게 센 거죠. 엔비디아가 다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서버 관리 프로그램 안 쓴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안 줄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안 줄 테니까 뭐 알아서 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총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무려 한 72에서 뭐 73, 4까지도 가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놀라는 게 뭐냐, 마이크론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죠. 마이크론이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하고 심지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보다도 못하는데, 훨씬 못하는데, 얘네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실적 가이던스 67%를 얘기했다는 게 엔비디아가 거의 맞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잘 된다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에서 설계는 그렇다 치고, 그럼 뭐 디자인 하우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하우스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이 디자인 하우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디자인 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온칩스나 뭐 이런 회사 디자인 하우스,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가 뭐 가온칩스 정도 뭐 이런 회사들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TSMC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막 우리나라에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자 요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이걸 연결하는 거고, 어디랑 연결한다? 파운드리랑 연결합니다. 파운드리랑. 이건 다 시스템 반도체일 때 얘기인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합니다. 싹 다 해요. 싹 다 하는데, 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자 파운드리랑 같이 하는데, 이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회사는 TSMC입니다. 대만의 TSMC.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점유율 1위예요. 1위고, 삼성전자가 지금 2위입니다.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설계 파운드리, D램 설계 파운드리, D램이 그냥 전체 다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파운드리 싹 다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면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 그래서 IDM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IDM 하는 회사는 인텔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인텔하고 삼성전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2위인데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이 파운드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많이 안 좋아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올해 1, 2분기만 해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무려 1조 단위로 났어요. 1조 단위. 한 분기당 그냥 1조씩 적자였어요. 왜 적자입니까? 이건 모든 반도체 다 마찬가지야. 모든 반도체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수율이 중요한데요. 수율.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웨이퍼 이렇게 웨이퍼 있잖아요. 이 웨이퍼를 딱 들어가면 이 중에 한 100개 나오면 100개 중에 한 7, 80개 나오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분량이 아닌 비율을 수율이라고 해요. 분량이 아닌 비율 수율. 근데 이 분량이 많아버리면 이거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못 땄어. 그냥 다 버리지 그냥. 그럼 원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였어요.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수율이 안 나와서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했어요. 원래 잘했는데 이게 3나노 들어가면서 5나노 3나노 들어가면서 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더욱 미세 공정이에요. 더욱 미세 공정인데 5나노 3나노 들어가면서 망했습니다. 수율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나노일 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이게 TSMC랑 경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5나노 3나노 들어가니까 이제 망하기 시작했고 TSMC 수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엄청나게 잘 됐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시스템 반도체는요. 이거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 국한된 얘기예요. 자,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가 설계, 애플이 설계, 애플은 AP칩이겠죠. 엔비디아는 뭐겠습니까? GPU겠죠. GPU.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TPU가 있겠죠. 예. 구글이 설계, 구글하고 브로드컴이 설계한 거긴 합니다만은 예, TPU, TPU가 있고, 예. 자 써줄게 브로드컴, 브로드컴, 예, 설계해서 나온 걸 TPU 뭐 등등등 뭐 여러 개 있겠죠. 이걸 다 누가 하냐면요, 다 TSMC가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퀄컴이 만든 AP 칩도 있죠.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거 전부 다 TSMC가요. 삼성전자는 단 하나도 수주를 못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수율이 안 나오니까. 삼성전자 어느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파운드리가 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화재 사건 날 때. 요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요때 이제 이제 AP칩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좀 물량을 다 빼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자꾸 만들어 봐야 늘어요. 근데 이제 수주를 안 줘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수율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안 나옵니다. 자꾸 만들어봐야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데 대량은 못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안 좋죠. 그 상황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온 얘기는 최근에는 조금 수율이 개선됐어요. 그래도 수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라고. 삼성전자는 IDM인데 삼성전자가 그럼 설계도 합니까? 네, 설계하죠. 삼성전자가 설계한 반도체 브랜드가 뭐예요? 엑시노스라고 있어요.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만 대부분 생산을 하지 파운드리로는 거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삼성전자 자체 엑시노스를 갤럭시에 넣어놨더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넣어놨더니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발열이 심해. 발열이 심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몰래 시스템 다운로드 해가지고 몰래 이거를 성능을 반강제로 줄여놨어요. 그거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게임 성능 떨어지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려는 사람들이 막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업데이트한 거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고 삼성전자 그때부터 더 추락했어 파운드리가. 근데 최근에는 다시 어떻게 됐지? 최근에는 수주를 좀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한테 수주 받았죠. 테슬라도 이제 차를 만들면 차 안에 우리 자동차 안에 옆에 보면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컴퓨터잖아요. 그것도 뭐가 들어간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것도. 근데 이게 자율주행 돼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연산 논리 처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기억 저장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반도체 더 쓰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그만큼 또 반도체는 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건 논의를 하고 일단.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테슬라 수주를 받았어요. 파운드리. 테슬라 수주 받고 뭐 그다음 이미지 센서 애플의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수주도 받고 이미지 센서라는 요것도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받아가지고 수주를 받은 상태죠. 규모는 엄청 크지 않습니다. 뭐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계속 받아서 쌓아놔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이제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만 보면 삼성전자는 와, 삼성전자 뭐 별거 없네. 그쵸?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의 그냥 압도적이에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워낙 잘하지만 둘 다 압도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 얘기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상황이 어떠냐? 자,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그 다음 4위가 중국의 CXMT라는 창신 메모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와 이거 30분이 넘어갔네 벌써. 자,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삼성전자는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이제 한번 1위가 된 뒤로는 1위를 뺏긴 적이 거의 없다가 올해 잠깐 뺏겼어요. SK하이닉스한테. 잠깐 뺏겼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는데.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CXMT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승자 독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2008년이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서 이때 SK 하이닉스일 때인데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요.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진짜. 삼성전자는 근데 이때 여유로웠어요. 왜냐? 규모 경제거든요. 삼성전자 1위니까 삼성전자 원가가 제일 싼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때 삼성전자 원가가요. 원가가 0.9불 막 이랬어요. 0.9달러 막 이랬거든요. 0.8달러 막 이랬거든요. 원가가. 근데 하이닉스 원가가 한 1달러? 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원가가 한 1.1달러?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반도체 공장은 여러분 반도체는요. 공장을 딱 돌리잖아요. 오픈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못 멈춰요. 24시간 생산이에요.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물론 라인별로는 멈출 수 있어요. 여기 라인 멈추고 뭐 여기 라인은 계속 돌리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한 번 돌리면 못 멈춰요. 왜냐? 멈췄다가 다시 돌리잖아요.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괜히 한번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정 하나하나에 이 반도체가 찡찡 가가지고 막 찡 다음 공정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막 빛도 쏘고 막 가스도 때리고 막 뭐 불화수소 같은 걸로 막 깎고 막 난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상온에서 몇 분만 노출돼도 바로 성질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도체 불량 나오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수급되고 바로바로 떠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럴 때 24시간 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감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감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산이 안 됩니다. 감산이 이게. 왜냐하면 아니 뭐 멈출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물론 라인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라인을 정리. 이쪽 라인은 감산, 이쪽 감산해가지고 감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2008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8년 때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이때 이제 전 세계 메모리 업체들이 싹 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은 이때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0.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적자예요.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공장을 멈출 수도 없고. 그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삼성전자는 뭐죠? 흑자죠.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 너네 한번 다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우리는 감산 안 해. 우리는 계속 가. 우린 더 만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가 다 파산합니다. 싹 다 파산해요. 진짜 마지막에 어느 상황까지 가냐면 막 독일의 키몬다, 뭐 대만 프로모스 나냐부터 해가 일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싹 다 파산하고, 마이크론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거든요. 마이크론 빌어요. 막 울고 불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삼성전자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삼성전자가 그래 이쯤 했으면 됐다. 야, 이제 우리 감산할까? 네, 이렇게 갑니다. 네. 그때 그 존재하는 그 D램, 낸드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다 전멸해요. 하이닉스도 겨우 버텼어요. 하이닉스도 유상증자 겨우 성공해가지고 겨우 버텨가지고 살아나서 지금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살려준 거예요 거의. 삼성전자 여기서 마음 먹었잖아요. 얘네까지 다 망했어요 진짜. 삼성전자 그리고 나서 혼자 승자 독식.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그 정도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 경제입니다. 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다. 자, 그다음 뭐 창신 메모리가 있는데, 창신 메모리 중국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임원이 SK하이닉스 기술까지 탈취해가지고 이게 중국에 팔아먹었거든요. 그걸로 만든 게 창신 메모리입니다. 하여튼 중국은 나 진짜 중국이, 근데 중국도 좀 불쌍하긴 한 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중국이 막 밀어줘요. 어떻게든 메모리, 아니 막말로 파운드,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쉬워요. 이제 돈만 때려부으면 돼. 여긴 돈이 문제야. 여긴 돈의 문제인데 돈만 때려부으면 되는데, 중국이 뭐 할 줄 아는 게 그럼 돈으로 때려부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여러 번 뛰어들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다 파산했어요. 싹 다 파산해. 맨날 만들면 파산하고 만들면 삼성전자가 한 번씩 금융위기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막 그래 풀로 생산해버려 이래버리면 막 한 번에 다 망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든 거야 이것도. 하여튼 중국도 끈질겨. 이거 창신 메모리를 또 이 창신 메모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키우는데, 요때는 이 기술을 탈취한 거야 얘네들이. 최근에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이거 탈취한 사람 그 재판 받고 있던데. 근데 꼴랑 5년 나온다. 말이 됩니까 이게? 수십조 원짜리를 탈취했는데 이걸 구형을 5년 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무기징역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얘네 이제 요렇게 해서 큰 회사인데, 그럼 창신 메모리가 잘 되냐? 그건 아닙니다. 창신 메모리 수율이요 50% 나오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는 아직도 사실 정보 보조금 못 받으면 적자. 창신 메모리는 정보 보조금 없이는 적자. 자,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반도체가 메모리는 창신 메모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회사가 SMIC라고 있어요. SMIC가 있고 그 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다 적자예요.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다 어마어마한 적자인데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죠.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요. 제 예상은 잘 안 틀리던데 만약에 이번에 AI 버블 내년에 꺼지잖아요. 얘네 또 망합니다. 얘네 또 망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얘네 또 망해요. 네. 중국은 하여튼 크면은 때려 밟은 게 맛이에요. 네. 때려 밟는 게 맛입니다. 제가 중국 너무 싫어하나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 감정이 좀 나왔는데 여튼간에 뭐 제가 아니 누가 탈취하래? 지들이 노력해서 개발해야지. 네. 여튼간에 자 메모리 반도체는 요런 상황이다. 요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지금 마이크론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치면 점유율이 65% 이상 나옵니다. 65% 이상 나와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근데 마이크론은 한 10% 나오나? 한 10%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최소 3배 이상 규모가 크죠. 규모가 3배 이상 커요.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번 모건 스탠드에서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막 해가지고 그때 막 난리였잖아요. 그때 마이크론이 그랬어요. 저기 우리가 먼저 감산할 테니까 SK 하이닉스님, 삼성전자님 감산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래 그럼 우리도 감산할게. 삼성전자님 감산하실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 우리도 감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넘긴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떠냐? 지금은 AI 반도체로 전환되면서 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HBM 반도체가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인데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떴죠. 완전히 납품하면서 올해 잠시 역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유율로 해서 그 정도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HBM은 그럼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를 왜 못했냐? 네. 삼성전자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아니 자꾸 파운드리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죠. 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커버해서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인력을 여기다가 집중시켰어요. 그랬더니 HBM 반도체가 원래 HBM 반도체 삼성전자 더 SK 하이닉스보다도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처음 만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인력 빼가지고 파운드리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SK 하이닉스 HBM 반도체 기술이 더 많이 올라온 거죠. 삼성전자가 손을 놓은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때 엔비디아의 수주를 딱 받은 거죠. 그래서 한번 딱 그때 치고 나간 겁니다. 그때 딱 치고 나가서 현재까지 지금 온 거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제 여러분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채널이나 또 VIP 분들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메모리는 요거 비메모리 그다음 시스템 팹리스 저런 말이구나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약속합시다. 이제 아는 걸로 무조건 약속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반도체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아, 이 공정 이거 다 하려면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튼간에 한번 공정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웨이퍼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인곳을 만들고 절단을 해가지고 웨이퍼 표면을 연말합니다. 웨이퍼 표면을 요 웨이퍼를 표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그 아까 웨이퍼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산화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예. 산화막이 생긴 웨이퍼에다가 강강액을 딱 이렇게 도포를 해요. 예. 요런 과정을 거쳐요. 예, 요런 과정. 예. 자, 그다음에 포토 공정이 있습니다. 포토 공정.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려서 넣습니다. 이 회로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0101 할 때 회로가 딱 이렇게 끊어지고 막 이어지고 막 하잖아요. 거기를 딱 지나면 끊어지고 어디를 딱 연결하면 이어지고 이게 이제 이 회로를 그려야 되거든요. 예, 그 회로가 그렇게 돼 있다. 예. 빛을 통해서 회로를 그리는 공정을 노광 공정이라고 합니다. 노광 공정. 이 노광 공정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ASML. ASML이라는 회사는 이 노광 공정에서 요거의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냥 여기서 장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공정마다 장비를 어디 장비는 여기서 가져오고 어디는 여기서 가져오고 그걸 한 번에 쫙 이어서 삼성전자는 마지막 완제품을 하는 거죠. 반도체 완제품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현상 공정이 또 있습니다. 포토 공정 안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양상을 하는 거 있고 음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성, 음성은 뭐 이렇게 양성 이렇게 나오면은 양성, 여기 둘 다 깎이면 음성.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시각 공정. 반도체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서 패턴을 만들 때 요거 이제 패턴을 필요한 거 패턴 위에는 나머지를 제거하는 걸 시각 공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현재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종목 얘기 드렸던 솔브레인이나 이런 회사들이 시각 공정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 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 식각, 건식 식각이 있습니다.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식각을 하는 게 있고 기체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기체를 이용하는 게 더 고난이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때 문제 생겼던 게 바로 이 건식 식각에서 불화수소. 그러니까 기체를 쫙 싸가지고 이 반도체에서 필요 없는 패턴들을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공정으로 할 때 그런 게 이제 일본 걸 많이 썼는데 일본 수출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열받아서 그냥 국산화했죠. 그냥 국산화했어요. 일본 고마워요. 예, 자, 수출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국산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 있는데 웨이퍼 위에 회로 간의 구분, 연결 또는 보호한 역할의 방막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온 주입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공정이 이제 증착 이온 공정이다. 자,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공정이 있고요. 예, 금속을 넣어놔야 선을 연결해야 좀 잘 되겠죠. 그 다음 후공정 EDS가 있는데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에 도달했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분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분량 몇 퍼센트 뭐 괜찮은 거 얼마. 자, 후공정 패키징이 있는데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 패키징 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들을 이렇게 쫙 가요. 이온 주입, 열 처리, 종공정 검사, 패키징 검사. 예. 관련주 종목들은 다 이렇게 써였어요. 예, 썼는데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아는 건데, 자, 우리가 반도체 대표적으로 팹리스 하는 회사들 애플,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메타. 자, 파운드리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IDM 종합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인텔은 대부분 다 한다. 근데 왜 세계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왜 IDM을 안 하겠습니까? IDM이 트렌드가 아니니까 안 해요. 인텔 IDM 하다가 박살 나잖아요. 삼성전자 정도 되니까 버티는 거지. 삼성전자 정도 되면 IDM 해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처럼 어마어마한 회사 아니면 인텔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진짜. 네. 국내 밸류체인 기준으로 보면 가원칩스는 디자인하우스로 볼 수 있겠고요. 탈레칩스는 주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고, 칩스앤미디어 팹리스. DB하이텍은 이게 반도체가 12인치 있고 8인치가 있거든요.
8인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저사양 같은 경우는 8인치 반도체로 만들어요. 이게 8인치가 시스템 반도체 규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8인치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나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데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12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이제 12인치 반도체고. 자, 그다음 넥스트 칩 요것도 이제 팹리스. 에이징랜드도 팹리스. 에이징랜드는 TSMC 팹리스예요. TSMC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같이 하고 있고. 자, LX 세미콘 여기도 팹리스. 팹리스인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옛날 LG 반도체에서 LG 반도체가 하이닉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LG 반도체가 반도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팹리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LX 반도체가 된 거고, LX 세미콘이 된 거고. 이스페타시스 기판, 심텍 기판, 대덕전자 기판. 기판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거 초록색, 초록색이 기판이라니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렸고, 자, 와, 좀 온디바이스의 CXL 이거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픕니다. 이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벌써 지금 51분이에요. 야, 반도체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큰일났다. 네. 자, 그럼 반도체 기업 종류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반도체 개념 분류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D램, S램, V램, 롬, 소품종 대량 생산, 미세 공정 등 하드웨어 양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경쟁력이 뭐냐? 선행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자본으로 때려 붓고 설비에다 때려 부어서 이게 뭐로 하는 거다? 돈으로 때려 부으면 된다 이거. 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뭐다? 정보 처리를 하는 건데 주로 CPU, ASIC 반도체, 뭐 멀티미디어 반도체, 뭐 파워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부터 해가지고 품종은 다양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인데 이거 뭐 소량 생산은 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엔비디아 GPU 뭐 대량은 찍어내잖아. 예. 그냥 대량은 찍어내요. 예. 요즘은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계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팹리스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고 물론 삼성전자도 팹리스 능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왜 파운드리 안 합니까? 이게 없어요.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없어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엄청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유명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물론 설계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걸 써보면서 사람들이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라는 거를 쿠다라는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계속 개발자들끼리 주고받아요. 그거 쌓은 거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경쟁력이 뭐다? 우수한 설계 인력이 좀 필요하고 설계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안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중요해요. 파운드리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여기에는 설계 위주로 써 있긴 한데 또 생산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생산도 엄청 어려워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고전하고 있죠. TSMC가 워낙에 좀 치고 나가고 물론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게 더 오래 걸리는데 이게 자. 파운드리가 하는 그러니까 TSMC가 하는 파운드리 방법이 있고 삼성전자가 하는 파운드리 방법이 있는데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빠른 길로 가고 있어요. 빠른 길인데 아주 멀리 갈 길은 아니에요. 이 길이. 예. 근데 삼성전자는 멀리 갈 길인데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서로 노선을 반대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TSMC가 워낙 유리한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 10년만 때려 부으면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때려 부을려나 모르겠지만 어떡하네. 자, 반도체의 기업 종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이 요걸 다 하고 IDM은 삼성전자, 인텔 같은 경우는 자, 팹리스가 따로 있고 칩리스 따로 있고 예. 그 다음에 파운드리 생산만 하는 거죠. 웨이퍼 생산,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하는 파운드리. 그 다음에 웨이퍼 생산까지만 하고 요거를 오사트 업체에다 넘겨요. 오사트가 후공정 오사트라고 하거든요. 패키징 테스트하는 회사를 오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TV방송이나 뭐 이럴 때 제가 가끔 뭐 잘난 체 한다고 오사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알아야 돼요? 아, 패키징 테스트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리고 판매 유통은 팹리스 또 여기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반도체 공정 다시 한번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방막, 배선, 테스트, 패키징. 야, 애우세요 그냥. 쉬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얘기를 드렸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이나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시간을 1시간을 꽉 채워야 되겠다. 야, 이거 60분짜리인데 이거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이거 유튜브 볼래나 모르겠다. 60분짜리. 자, 여튼간에 자 보시면은 향 이제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최소 3배 이상인데, 그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규모 경제라고 그랬죠.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 경제인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이 마이크론보다는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쁠 수가 없다. 퍼센트로 따지면 3배가 아니라 4배, 5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규모로 따지면 딱 3배 더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디램 랜드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크론은 HBM도 합니다. HBM 반도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이 HBM은 사실 누가 더 많이 납품해요? 더 고사양으로?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고사양을 더 많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최근 트렌드, 최근 이슈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 HBM 반도체를 만들려고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가 라인을 집중하다 보니 D램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D램이 더 비싸지고 있어요 지금. 랜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라인 줄였더니 D램 랜드가 더 비싼 거예요 요즘. 아니 여기서 줄여놨더니 그 누가 놓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앉아서 돈 벌었어요 지금. 아니 막말로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 반도체는요 수율이요 D램처럼 높게 안 나와요. 예. D램 한 이거 50% 나올걸요? HBM 반도체. 근데 D램은 7, 80% 나오는데 그럼 누구만 좋아? 삼성전자만 좋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HBM 반도체 안 만드는 건 아닙니다. 소량으로 뭐 TPU 하고 있는 구글에다 HBM 반도체 납품한다든지 요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D램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 D램이 너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라인을 줄여놨더니, 라인을 줄인 것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HBM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D램 라인에서 HBM 반도체로 전환이 빠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HBM 반도체 라인 만들다가 보니까 D램 라인이 모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번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마이크론이 요즘 그런다니까요. 마이크론이 우리 HBM 반도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왜냐면 HBM 반도체 하다 보니까 자꾸 원가가 비싼 HBM 반도체에서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D램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D램에서 거의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노를 못 져요. 젓고 싶어도 저을 수가 없어. 자꾸 HBM 반도체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우리 D램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계속 날리니까 이거 줘야 되겠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지금 앉아서 그냥 놀고 있는데, 삼성전자 마음대로 해. 너네 열심히 해. 우리 그냥 우리 열심히 D램 할게. 우리 지금 약간 요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은 질문이 뭐 그런 수죠. 아니 그러면
D램 라인 빨리 깔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도체 D램 라인 하나 깔려면 2년 걸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문 닫아버리면 2년 동안 우리는 석기시대로 돌아간다고. 그게 뭐냐면 지금 라인 만들고 해봐야 2년 뒤에 나와요. 빨라야 2년 뒤에 나와. 근데 지금 라인 때려 붓고 막 해서 늘려봐야 뭐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D램 라인 하나 더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나죠? 그러면 여러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럼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얘기하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을 그냥 비교해서 그냥 얘기해 볼게요. 마이크론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자 마이크론 실적 비교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올해 한 40조 번다는데 뭐 더 벌 것 같은데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벌 것 같은데 내년은요 보통 PR 볼 때 1년 12개월 포드 PR 봅니다. 포드 PR 보는데 12개월 선행 PR 보는데 SK하이닉스 아무리 못 나와도 60조 70조 나옵니다. 내년에 2026년 70조 순이익 제가 얘기한 영업이익으로 60조 나온다고 할게요. 그냥 60조라고 할게요. 시가총액이 425조예요. 마이크론이 지금 300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300조야. 그럼 SK하이닉스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1000조는 가야지 맞죠? 그럼 여기서 주가 더블 가야 돼요. 주가가 더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16만 원이 가야 되는데 이게 116만 원. 자 목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SK하이닉스 목표가 116만 원입니다.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전 미쳤네 저 사람. 쟤 바보 아니야? 쟤 또라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그거 그냥 너무 잘 됐을 케이스고 그냥 잘 안 될 케이스라고 좀 생각하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시장에 있잖아요. SK하이닉스 한국 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커가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700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목표가가 얼마다? 제가 99만 원으로 다운시키긴 했는데 물론 그것도 상황 보면서 달라지긴 할 겁니다만은 한 99만 원 가야 사실 정상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자사주 5% 가지고 이거 자사주 5%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ADR로 상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다 상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사주 5%만 하도 저평가 받으니까 마이크론하고 그러면 ADR로 미국에 상장해 놓으면 마이크론 주가보다 높을 거 아니냐고. 이게 마이크론보다 모든 사업이 SK하이닉스가요. 모든 사업이 마이크론하고 다 똑같아요. 심지어 SK하이닉스가 더해.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라고 낸드 하는 회사를 일본에 낸드 하고 있는 회사를 또 갖고 있어요. 근데 키옥시아가 전 세계 낸드 몇인데 지금 낸드 탑이에요 여기가. 근데 SK하이닉스 여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더 고평가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SK하이닉스 최근에 매수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계속 얘기 드린 거고. 그럼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660조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D램이 더 물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D램은 이익률이 더 좋아요.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내년에 2026년 그러니까 100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조. 영업이익 100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 100조까지는 안 간다 칩시다. 그냥 100조 너무 심했다. 좀 100조 너무 심했으니까 한 80조?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 거의 디스카운트. 백색가전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뭐 통신장비 디스카운트. 근데 통신장비 오히려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에 되면 통신장비가
우주항공에서 저게 유성통신하면 삼성전자 통신사비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여튼간에 다 마이너스 친다고 칠게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800조, 900조, 1000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가 20만 원 가야 되는데 그래 그냥 17만 원 정도로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저는 제발 그래가지고 저기 중국 창신 메모리나 좀 밟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여기는요, 지금 엔비디아 독주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 지금 A식 반도체가 이제 맞춤형 반도체 이걸 주로 한대요. 브로드컴인데 그럼 브로드컴이 잘 되느냐? 뭐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지금 엔비디아의 이익과 주가로 비교해봤을 때하고 브로드컴의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면 브로드컴이 훨씬 더 고평가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럼 브로드컴은 저는 안 될 것 같고 브로드컴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제가 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조금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하고 여기 메모리 반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확고하고 딱 공고히 돼 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균열이 조금 나고 있어요. 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A식 반도체하고 되면 구글의 TPU 들어가고 하다 보면 HBM 반도체가 더 들어갑니다. 이거 더 들어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구글의 TPU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아마존이 만드는 뭐 A식 반도체 뭐 메타가 만드는 거 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자는 진짜 거의 앉아서 해요. 삼성전자가 이거 나머지 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머지 하다 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 맞추기 바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뭐 더 좋지 뭐 사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 저만의 시각은 아니고요. 대부분 시각인데 다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상황은 뭐가 있다? AI 반도체 거품이 터지면 무너진다. 근데 그 거품은 어떻게 터진다? 엔비디아의 GPU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회사들의 AI 반도체는 좋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전방을 보자고. AI 산업의 전방이 뭐예요? AI 산업의 전방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인프라 단, 중간 정도 되겠죠? 이 인프라 단에서 무너지게 되고 인프라 단이 무너지면 결국 반도체도 무너져요. 근데 그나마 반도체가 덜 다쳐요. AI 쪽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때 사인을 딱딱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AI 인프라 단에서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클라우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프라 단에서 AI 인프라에서 뭘 보고 있냐면 공실률을 좀 보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좀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좀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한 10%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지금 한 5% 나옵니다. 5% 나오는데 10%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최근 상황을 좀 얘기 드렸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 힘들다. 야 이거 지금 1시간 8분 떴습니다. 녹화. 이거 2차전지 언제 하지? 빠르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도체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 보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